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감사원은 문정부가 통계를 입맛대로 왜곡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이죠. 통계청이 당시 소득주도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자 홍 전 수석이 개입해 정권 입맛에 맞는 새로운 보고서를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의혹인데요. 감사원은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접 소득 원본 데이터를 국책연구위원회에게 넘긴 그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수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감사원이 조만간 문재인 청와대 첫 경제수석이었던 홍장표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청장 취임 전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는 통계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5월 통계청이 전년에 비해 소득 분배 지표가 나빠졌다는 가계 동향을 발표해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이었던 강 전 청장은 통계청 조사 결과가 틀렸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홍 전 수석은 이 자료를 인용해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했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고 작년보다 높은 소득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말씀은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강 전 청장을 불러 조사를 하고 컴퓨터 포렌식 작업을 벌였는데 강 전 청장 컴퓨터에서 2018년 1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 통계 원본 데이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에서 국책연구기관으로 통계 원본 데이터가 곧장 전달됐는지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고 데이터가 그대로 제공된 경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는 홍 전 수석과 강 전 청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자, 보니까요, 2018년 5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핵심 정책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야기인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에 힘을 쏟고 있었죠. 소득주도 성장이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발표에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진 걸로 나오자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자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말해주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홍장표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은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에게 다시 검증을 맡겼고 그 결과 통계청과 다른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 전 수석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계청 발표를 반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갑자기 통계청장이 바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펴봤더니 새로 바뀐 통계청장이 바로 그 아까 말한 강신욱 연구위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청와대가 반박 기자간담회를 연 지 약 3개월 뒤의 일입니다. 청와대의 요청으로 보고서를 쓴 강신욱 연구위원이 통계청장으로 발탁됐고 임기가 11개월 남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이임식에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황 전 청장은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감사원은 지금 뭘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먼저 통계청 자료가 외부 기관으로 넘어갈 때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는 점입니다. 통계청이 확보한 로우 데이터, 즉 원본 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법으로 자료를 외부 기관에 넘길 때 별도 심의와 승인을 받도록 정해놨습니다. 당시 국책연구기관 소속인 강 전 청장에게 넘어간 자료가 이런 공식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리포트 보니까 그 로우 원본 데이터가 강 전 청장 PC에서 확인이 됐다는 건데 이 원본 데이터를 다 넘긴 거, 그것도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통계청 규정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할 때 별도 승인이 없는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단체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통계청이 분석한 자료, 원본 자료에서 일부 가려지거나 데이터가 뭉뚱그려진 형태라는 겁니다. 청와대가 재가공한 자료가 아닌 원자료를 그대로 전달한 배경도 감사원이 주목하는 대목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입맛에 맞는 분석을 위한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검증을 원하는 쪽에서는 로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다양하게 통계청에서 했던 결과와 다른 여러 가지 결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로데이터를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홍장표 경제수석하고요, 강신욱 연구위원, 나중에 통계청장이 된 이 두 사람은 좀 신뢰관계가 돈독한가 보죠. 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단순히 동문을 넘어 학현 학파라는 모임 멤버로 불립니다. 학현은 변영윤 서울대 교수의 호인데요. 변 교수를 따르는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신욱 전 청장은 홍 전 수석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부탁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만 바로 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기관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은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혹시 입맛에 맞게 손을 댔나 이거를 좀 이제 의혹을 들여다보고 네. 있는 것 같은데, 홍장표 전 수석을 곧 소환한다고 하는 걸 보면 청와대까지, 당시 청와대 인사까지 좀 조사가 확대되나 보죠. 네, 이미 감사원 조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홍 전 수석에게 가계 동향 보고서를 제출한 강신욱 전 청장과 다른 한 명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요. 홍 전 수석은 조만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가 더 윗선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 전 수석의 개인 지시였는지 대통령 정책실장 등이 관여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야당은 표적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정치 보복, 야당 탄압에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건 정책적 판단이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권한을 대폭 박탈하는 감사 완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는 기자 김철준 기자였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아직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이른바 헬멧남을 포함해서 김만배 씨 최측근 조력자 2명은 오늘 구속 심사를 받았는데요. 이 구속이 될 경우 김만배 씨가 쓴 대장동 수익 용처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인혜 기자, 헬멧남 그 조력자는 오늘 법원 신문을 받았죠. 네, 오전 10시에 시작한 최우양 화천대유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3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최 씨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겐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뽑아 보관하거나 차명부동산을 사들여 260억 원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최 씨 등이 수사 대비 목적으로 돈을 숨기려 했다고 강조한 걸로 전해집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네, 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만배 씨 이 몸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김 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도 한 주 미뤄졌는데요. 김 씨 변호인은 김 씨의 폐와 간이 손상돼 어제 고인피를 빼내는 수술을 했다며 추가 폐 수술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그제 새벽과 오후 차량 안에서 가슴과 목 등을 자해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신변을 비관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입니다. 특히 자신의 다른 변호인 사무실을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한 데다 최근 변호인과 연락이 잘 안 되자 고립감을 호소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조력자를 상대로 숨긴 범죄 수익이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김 씨 건강이 호전되면 관련 조사도 재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야당은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 4명이 이미 세상을 등졌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 실장, 김영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걸었던 교도소 담장위에서 이제 내려올 때가 됐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인물들이 연달아 극단 선택을 하는 데 대해 대장동 설계자인 이재명 대표가 진상규명에 나서라는 겁니다. 수사가 길어지며 느껴지는 국민들 피로를 생각해서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대장동 사건 전부를 밝혀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씨와 가까운 인사들을 검찰이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며 압박을 가한 뒤에 벌어진 일이라며 검찰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진술을 번복한 유동규 남욱과 달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온 김만배는 검찰 입장에서 볼 때 눈에 가시입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 진술을 받아내려 김 씨를 협박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김 씨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래인 뉴스 최순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 속보입니다. 당시 해경은 고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을 했다고 결론 내렸었죠. 그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재현 실험이었습니다. 이 사람 모형을 바다에 띄워놨더니 단순 표류로는 북으로 가지 않더라.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올라간 거란 결론이었는데요.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 이 실험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걸 알고도 강행한 정황,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해양경찰이 서해 피격 사건 2차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건 지난 2020년 9월 29일.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며 표류 실험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단순 표류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점과 그리고 실제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장소와는 약 33km 이상의 거리 차이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인 9월 26일 이 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바다에 인체 모형을 던져놓고 위치를 추적해봤더니 이 씨를 북한군이 발견한 지점과 거리 차이가 컸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이 이 실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하 직원이 김 전 청장에게 조류 흐름이나 수온 등 조건이 이 씨 실종 날과 달라 9월 26일 실험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의 신뢰도와 객관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도 김 전 청장이 실험을 강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자진월북으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졸속 수사를 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외부기관 4곳에 의뢰한 조류 예측 분석 자료도 이 씨 유족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이 자료가 없다고 거짓 회신하도록 결정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이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는 해경 발표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본인은 여전히 무죄라면서 가석방을 거부한다고 밝혀 논란이었죠. 김 전 지사와 함께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 씨 있었습니다. 김 씨가 만기 출소 뒤에 공범들 1심 재판 증인으로 최근 나섰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를 향해서 정치적 제기를 하려면 사과와 반성부터 하라고 밝혔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을 조작한 죄로 3년간 징역을 산 드루킹 김동원 씨. 법원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가동에 앞서 당시 국회의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승인이 있었다며 김 전 지사에게도 징역 2년형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만기 출소한 김동원 씨는 그제 열린 공범 7명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범인 김 전 지사는 사면까지 언급되는데 종범들을 처벌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달라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이 동일한 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범에 대한 사면 논의가 나와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댓글 조작에 대해 사과한다며 김경수 전 지사도 사과부터 하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김경수 전 지사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반성을 한 후에 정치적 제기를 노리시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온 김 전 지사 측은 최근에도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서신을 공개한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지난 정부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됐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부당한 감찰에 관여했다는 혐의인데요. 지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죠. 이 위원, 당시 윤 총장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친 말을 공개하면서 보복 수사를 당하고 있다 반발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년 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부당한 감찰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는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자신을 상대로 보복 수사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징계인이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잘못을 사거나 반성을 했으면 했는데 이제 와서 보복 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뿐입니다. 2020년 4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수사하자 윤석열 당시 총장이 전화로 거친 말을 쏟아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검찰은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 담당관의 요청을 받아 제공한 자료가 본래 용도인 한동훈 검사장 감찰이 아닌 검찰총장 징계에 쓰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규칙을 놓고 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죠. 최고위원 선출 방식도 여론조사를 빼고 당심 100% 적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윤계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경선 개입은 불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와 함께 최고위원 선출 규칙도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당원 당규상 국민의힘은 5명의 최고위원을 당대표와 분리해서 선출하고 선출 방식은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당대표와 동일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9월 당원 당규 개정으로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바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도부 구성을 위해 최고위원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대위는 다음 주 중진 의원 의견 수렴을 거쳐 전당대회 룰 개정안을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의원님들이 모여서 전당대회 룰 개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모았다고 들었고요. 아무튼 지도부 논의하면서 그런 점을 다 참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윤계 반발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저는 명백한 경선 개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경선 개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전 대표도 당원 100%하고 심기 경호 능력도 20% 가산점도 부여하라며 총선에서 이기는 것 빼고 다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질병관리청장인 백경란 청장이 주식 보유 논란 끝에 물러납니다.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처리 연구소장이 내정됐는데 윤 대통령과 중마고위인 연세대 이철우 교수의 부인입니다. 민주당은 자기 사람만 안 친다며 비판했습니다. 김희태 기자입니다. 안철수 의원 추천으로 윤석열 정부 첫 질병청장에 발탁된 백경란 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명 7개월 만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바이오 주식 보유 논란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식 관련한 내용에서는 사적인 영역이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 다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후임엔 지영미 한국파스테르 연구소 소장이 내정됐습니다. 올해 60세로 감염병 연구센터장과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감염병 전문가입니다. 브라질 자료를 보면은
보통 그 혈액 중의 바이러스는 일주일 정도 간 걸로 돼 있고 최대한 한 2주 정도 이상은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 내정자의 배우자는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서울대 법대 동기로 55년 중마고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와 사법의 균형을 찾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이 교수가 퇴임 후 다시 만나자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기 사람만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의 사람이 물러나니 윤석열의 사람으로 앉히겠다는 발상입니다. 질병청장은 내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주기 위해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질병청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어서 대통령실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우태입니다. 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뒤숭숭 민주당 분위기입니까? 네, 민주당이요 탈당 인사들의 복당을 둘러싸고 분위기가 좀 뒤숭숭합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민주당에 곧 복당할 것이라면서 이 사람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든 제가 귀신이 쉬었건 눈이 멀었건 제가 탈당해서 나가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표에게 굿모닝 소식으로 전합니다. 일장 춘봉 꿈에서 깨시기를 바라고 국민의당 관심을 차라리 비문계 의원들에게 쏟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재인 대표는 후보는 대통령이 안 된다는 제 인생이나 정치에 대단히 잘못됐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박지원 전 원장이 반성문을 한 번 쓴 게 아니에요. 최근에 여러 번을 쓰고 이제 복당을 신청한 거예요. 맞습니다. 당 내부에서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뭔가 적극 방어할 스피커로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복당은 보류됐습니다. 최고위원들 간에 견해차가 좀 있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합 차원에서 박지원 원장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왜일까요? 검찰 수사받고 있어서 좀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까? 검찰 수사의 영향보다는요. 과거에 국민의당 창당 경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의 분란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이런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양정숙, 양양자, 이정훈, 김훈 이런 분들에 대한 복당 신청이 올라와 있는데 양양자를 복당 신청했다는 거죠? 복당 신청을 했다가 그 뒤로 철회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는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자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지금 위원장 맡고 있는데요. 본인도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했네요. 네, 복당 신청을 공개적으로 철회했는데 본인 의사를 묻지도 않고 복당 자격을 심사하느냐고 민주당에 따진 겁니다. 김미겸 대변인은 양양자 의원이 SNS 등으로 복당을 철회하긴 했지만 문서로 접수된 건 아니라서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가짜 엄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예산안을 양보하겠다면서 쓴 비유 맞죠? 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요. 이재명 대표가 가짜 엄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죠. 이 법인세율 인하를 일부 수용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본인이 진짜 엄마라고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어린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서로 당길 경우에는 결국 진짜 엄마가 손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짜 엄마 이재명 대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169명 민주당 의원들 볼모를 잡고. 탈무드에 나온 얘기죠.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양보하는 게 진짜 엄마다 이런.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에도 이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을 가짜 엄마라고 했었거든요.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가짜 엄마 같습니다.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이 보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대표가 엄마라는 감성 어린 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해서야 되겠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예산안 협의는 오늘도 성과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이요. 여야 원내대표에게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를 마치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를 보면 진짜 엄마가 있긴 있는 걸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경제와 민생을 생각해서 빨리 해답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참, 같이 답답해지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요즘 수도권 지하철 출퇴근하는 시민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제 퇴근 시간에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열차가 한강다리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혹한에 눈까지 내렸는데 조명과 난방이 꺼지면서 탑승객 500명이 추위와 두려움에 2시간이나 떨고 있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열차 안을 비추는 조명은 모두 꺼져버렸고 비상등만 켜져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던 전철 1호선 급행열차가 고장나 한강 철교 위에 멈춰버린 겁니다. 급제동했다가 급정차했다가 하면서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예 열차가 멈추고 노량진역에서 다 하차하겠다고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퇴근길 열차에 탄 승객 500여 명은 2시간 동안 추위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난간도 없는 부분에서 멈춘 거라서 옆에는 반대편으로 향한 열차가 계속 지나다녀서 그때마다 열차가 흔들렸어요. 시동을 계속 껐다 켰다 하시는데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여기 떨어지는 건 아닌가. 혹시나 해서 밑을 만져봤는데 히터가 꺼져 있어서 그때 좀 방치돼 있어가지고 감기 걸려서 열 나가지고. 코레일 측은 다른 열차를 보내 고장 열차를 견인했습니다. 보험기 열차가 우리 열차를 밀고 가는 상태입니다. 천천히 운행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장난 전동차와 승객이 노량진역에 도착한 건 오후 10시쯤이었습니다. 견인과 복구 작업으로 1호선 상하행선 열차 50여 편이 최대 50분까지 지연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 발생 장소와 한파 때문에 평소보다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열차 전기 공급 장치 등 여러 요인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탈선과 고장 등 지하철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철도 안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49일이 된 날입니다. 전국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에도 시민 추모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민영 기자, 유가족도 자리를 했다고요? 네, 참사가 발생했던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입니다. 오후 6시부터 시민 추모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무대에서는 추모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는 희생자들 넋을 위로하는 종교 의식으로 시작됐는데요. 오후 6시 34분이 되자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6시 34분은 위험 징후가 처음 포착된 112 첫 신고 시간인데요. 30초간 묵념이 이어진 뒤 최초 신고대 음성이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후 유가족과 친구들 발언, 추모 영상 상영 등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현장엔 유족과 시민 등 3천여 명이 모여 희생자들 명복을 빌었는데요. 유가족들은 참사 발생 후 지금까지 누구 하나 진정한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어쩌다 희생됐는지, 왜 돕지 않았는지 국가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추모제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는데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종교 행사도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조계사에선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를 봉행했는데요. 158번 추모 타종과 함께 위패와 옷가지 등을 태우며 희생자들 넋을 기렸습니다. 7개 종단 대표자들도 목사평역 이태원 광장에서 추모 예식 등을 비롯한 합동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 추모제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니 거리에서 파는 꼬치 어묵이 더 맛있어 보이는 시기입니다. 어묵을 꽂는 나무꼬치를 재사용하기도 해서 과연 위생적일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서울 강서구에서는 이 꼬치 재사용이 제한됩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포장마차에서 꼬치에 꽂힌 어묵이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꼬치 끝을 살펴보니 달아있거나 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몇 번씩 재활용한 것들입니다. 계속 쓰는 거예요? 현행법상 꼬치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재사용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서구 의회가 꼬치 재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시장에서 어묵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주민 하소연이 발단이 됐습니다. 검게 변한 이런 어묵 꼬치들을 이제 취급하시는 그런 업소들도 있더라고요. 전염병으로 큰 이런 팬데믹 상황을 아직까지도 겪고 있는 중인데도 위생관념이 너무나 좀 뒤처져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강서구는 꼬치를 재사용하지 않는 가게들에 인증마크를 발부하는 등 사용한 꼬치에 대해 폐기나 교체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포장마차 같은 데 가시면 그냥 그거 이렇게 쓱 해서 다시 또 꽂고 이러는데 잘 안 먹게 돼요. 좀 더 위생적이고 애들이 먹기에도. 일회용 써가지고 나물젓가루 써가지고 그걸 다 버리게 되면 이거는 재활용도 안 돼. 쓰레기보다 사서 돈 들어가지. 그거 다 낭비해. 여기에 포장마차 같은 불법 노점의 경우 인증마크를 줄 수 없는 만큼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얼마 전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의 입원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치료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병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 환자가 줄어들다 보니 전문의 지원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문을 닫은 소아과가 600곳이 넘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인천의 상급 종합병원인 길병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입원을 중단했습니다. 전문의 2명이 외래 진료에 야간 당직 근무까지 맡다 보니 입원 환자를 돌볼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애가 탑니다. 어느 병원으로 애가 많이 아프면 가야 되나. 이제 아이들은 긴급한 상황이 많으니까 정말 가까운 데를 빨리 가는 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안 아파야겠다. 이대 목동병원도 외상 환자를 제외한 소아청소년 환자의 응급실 진료를 중단했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소아청소년과 응급실의 야간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비인기 진료과에 젊은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전국 66개 병원 중 56곳은 지원자가 아예 없었고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올해 전공의 지원율이 207명 중에 33명이 지원해서 15.9%로 급락하였고 이러한 급락은 벌써 3년 전부터 30%대로 이미 떨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문을 닫은 소아과도 600곳이 넘습니다. 소아과가 하나도 없는 시군구도 경북 5곳, 강원 4곳, 전북 3곳, 전남과 경남에 각각 2곳씩 총 16곳이나 됩니다. 저출산 여파로 환자 수가 급감한 데다 낮은 진료 수가에 코로나19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한 달 수입이 25만 원이었다. 마이너스 상황을 이걸 버티다 폐업하신 분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필수 진료과에 지원하지 않는 의사들을 사명감이 없다고 비난할 수 없는 상황. 의료계는 양육 의료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전남부서 신설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코로나 대유행 기간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른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세가 크게 꺾여 3년 전인 코로나 이전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펴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택시장 안정성과 구입 능력이란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1년 뒤를 예측한 결과 IMF는 우리나라 집값이 코로나 유행 직전인 2019년 말보다 10%포인트 더 떨어진다고 내다봤습니다.
금리 인상을 반영하면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이란 경고도 담겼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국 집값은 18% 뛰어 뉴질랜드와 호주에 이어 상승률이 세 번째로 높을 만큼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겁니다. 최근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서울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마저 실거래가가 뚝뚝 떨어지는 상황. 이 단지 전용 76제곱미터 아파트의 직전 최고가는 28억 원이 넘었는데요. 이달 들어선 8억 원 낮아진 가격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얼마쯤 나오냐면은 22억 5천까지 나와요. 물건이 22억짜리 하나 있고 23억짜리 있고 그러면은 현저한 차이죠.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6% 떨어져 부동산원 조사 이후 19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많이 알면서 주택 매수에 나서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가격은 더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2030 세대의 영끌 매수세가 강했던 서울, 노원, 도봉, 강북 지역 집값이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일본 초등학생은 필수품이 있습니다. 란도셀이라는 책가방인데요. 이 말 엉덩이 가죽으로 만든 고급 제품은 가격이 우리 돈으로 150만 원이나 합니다. 이 비싼 가격에 어린이가 매기엔 또 무겁다는데요. 그런데도 이 가방만 찾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를 가다 김민지 도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마트나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매듭보다 더 찾기 쉬운 곳엔 일본 초등학생 책가방인 란도셀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격을 살펴보니 5, 60만 원대에서 비싼 건 150만 원에 달합니다. 馬のお尻の皮なので一番耐久性が強い。高いなとは思いますね。ランドセル重要だと思いますね。今は結構早くからみんないろんなランドセルを見て 입학 시즌인 4월에 앞서 란활이라고 불리는 일본 예비 학부모들의 란도셀 구매 열풍은 주변 눈치 속에 1년 내내 이어집니다. 4月から6月末ぐらいまででだいたい6割ぐらい。来年に向けて年中さんがかなり早く動いているので、すでにもう年中さんでうちで買われている方は結構な数います。 네덜란드 군인 배낭에서 유래해 일본 초등학생의 필수품이 된 란도셀. 20년 전 출시된 제품과 요즘 제품을 비교해봤습니다. 크기가 커졌고 기능도 추가됐지만 値段ではランドセルは正直選ばない方がいいです。やっぱり体に合うものというのを最優先で考えていくのが一番ベストかなと思います。 가격과 상관없이 어린이 허리를 위협하는 무게는 여전합니다. 지금부터 란도셀 무게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5kg에 달하는데 성인 가방에 비교하면 2배 이상 무겁습니다. 교과서에 태블릿은 물론 최근 코로나19로 물통까지 추가되니 더 무거워진 겁니다. 통학 스트레스로 등교를 거부하고 부모 기대를 저버리는 란도셀 증후군이 사회 문제로도 떠올랐습니다. いい学校に入ってもらいたいという親の期待、学校の期待、国の期待、そういったものでもうパンパンになっているようなところが非常に強いですね。 과하다는 논란 속에 초등학생들이 란도셀 옆에 붙이는 바퀴 달린 스틱을 발명해 여행용 가방처럼 끌고 다녀 화제가 됐습니다. 획일적이고 무거운 일본 어린이 책가방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일본 사회는 100년 넘게 이어간 관행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던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북경에 담장을 치면서 불법 입국자들 막아왔죠. 타이틀 42라고 불법 이민자를 즉시 추방하는 정책도 실행했는데요. 다음 주 이 정책이 폐기가 됩니다. 그러자 벌써부터 미국 국경에 하루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아이를 안고 아슬아슬하게 거친 물살을 건넙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고 도입된 불법 입국자 추방 정책이 이달 21일 종료되자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이 몰린 겁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미국 텍사스주 엘페소에는 지난 주말부터 불법 입국자 수천 명이 매일 몰리고 있습니다. Right now it's 2,500 a day. Title 42 being lifted, there are numbers that being looked at that they think that it'll go up to about 5,000. 그동안 추방된 불법 입국자들은 생존을 위협받았습니다. Después de tanto, esperamos estar bien ya, por fin. Después de ser secuestrados, aguantar hambre, esperamos estar mejor. 그러나 추운 날씨 속에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국경 앞에 줄을 서고 노숙까지 감수하며 기약 없이 국경 통과 허가를 기다립니다. 망명 허용 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일단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21일부터 추방 제도를 종료하라고 명령했지만 불법 입국자에 강경 대처하고 있는 텍사스주 등은 별도 소송을 제기해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지난달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괴물 ICBM을 쏘아올린 북한이 이번엔 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한국과 미국의 탐지를 피해서 언제 어디서나 기습 발사할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한 셈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지난 3월에 이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아 한박 웃음을 짓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사용할 수 있는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대 시험을 통하여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 체계 개발에 대한 확고한 과학기술적 담보를 가지게 됐습니다. 열병식 때 공개한 북극성 엔진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추력과 방향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벡터 조종 기술이 적용됐다고 북한은 주장했습니다. 로켓 추진력이 140톤포스에 달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6년 실험 때보다 추력이 크게 강화됐고 화성 17형 1단 엔진과 맞먹는 추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의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수시간이 걸리는 액체 연료 미사일에 비해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연료를 주입한 채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이동식 차량에 실은 채 감시망을 피해 이동하다 기습 발사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발사가 가능해 한미의 정찰 탐지로 선제 타격해 방어하는 킬체인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발사 위치에 대한 노출이 적기 때문에 생존력을 훨씬 높일 수 있어서 우리의 어떤 발사 원점 타격을 대단히 어렵게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은 신형 전략 무기의 출현을 예고한 가운데 우리 군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남긴 유물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CT 촬영으로 미라 내부까지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권솔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덜란드 국립고고학박물관이 지난 200년 동안 수집한 고대 이집트 유물 250점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2,000 years before Christ or even older, Egyptian culture meant and how people lived, and there's new knowledge coming to the table.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적을 붙여 미라의 장기를 보존하고 영생의 삶을 여행하도록 기원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첨단 CT 촬영을 통해 미라의 속모습을 찍은 영상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미라의 나이, 치아 및 관절 상태 등을 스캔한 겁니다. We don't have to open the mummies anymore without harming them, leaving them as they are. We can now still see what is inside and see. 황금 가면으로 유명한 투탕카멘의 좌상도 놓쳐선 안 될 작품입니다. 투탕카멘 자석 흥미로웠어요.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폭소를 뚫고 전시를 찾은 시민들은 전시된 유물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이번 특별전은 내년 3월 26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번 주말 키워드 찬바람과 눈입니다. 이 추위가 더 심해지는 데다 바람도 쌩쌩 불고요. 서쪽 지역엔 눈까지 펑펑 내릴 전망입니다. 이 지도에 표시된 보라색 지역에 대설특보가 예보됐고요. 이 초록색 해안 지역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추위도 추위지만 두 개가 겹치는 서해안 지역엔 눈보라가 몰아쳐서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이 눈보라가 가장 심할 서쪽으로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쌓이겠고요. 제주 산지로는 최대 50cm 이상, 그야말로 눈폭탄이 예상됩니다. 차량엔 스노우 체인 꼭 설치 바라고요. 또 엔진 부동액 등 내부 점검도 필요합니다. 운전할 땐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2배 두고 어두워진 시야를 비상등으로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0도 안팎에 그치는 가운데 중부 대부분 지역이 한파특보 범위에 들겠고요. 모레 일요일엔 약 5도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인 가구 폭증을 예측을 못해서 공급을 충분히 늘리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폭등 이후로 통계 예측 실패를 자인한 바 있습니다. 통계가 잘못되면 진단이 잘못되고 그러면 해법이 잘못되죠. 지난 정부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가 없다는 통계가 나오자 입맛에 맞는 통계를 다시 모았다는 의혹, 감사원이 조사 중인데요. 아직 의혹이지만 어느 정부건 통계를 입맛에 맞게 손대고 싶다는 이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순간 실패의 늪에 함께 빠지는 거죠. 그 이유 마침표 찍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